동유럽사 3. 중세시대 프랑크 유럽의 중심으로 410년쯤 서고트족이 한때 로마를 점령했어. 허약해진 로마를 게르만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 게르만족은 로마의 땅이었던 유럽 곳곳에 왕국을 건설했지. 서고트족이 어느 날 에스파냐 지역에 왕국을 세웠어. 이어 부르근트족이 프랑스 남부에, 반달족이 아프리카 북부에 왕국을 세웠어. 영국에선 앵글로색슨족이 7개 왕국을 건설했고 동고트족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웠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게르만 왕국이 세워졌어. 프랑크 왕국. 그러나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의 조상 나라지. 게르만족이 유럽 곳곳에 나라를 세웠으니 당연히 로마 제국의 영토는 줄었지. 설상가상 이런 상황에서 5세기 중반부터 훈족이 유럽을 공략했지. 훈족은 게르만족보다 몇 배 더 용맹했지. 왕 아틸라는 모든 유럽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었어. 신의 채찍이라고 불렸지. 로마는 게르만족 용병 군대로 맞섰지만 밀렸지. 게르만 국가들도 훈족이 무서워 로마를 도왔지. 그러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어. 레오 1세 교황이 아틸라와 단판을 지어서 아틸라는 철수했지. 이번엔 게르만족의 반란이 터졌어. 아프리카 반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쳐들어온 거야. 이미 로마 군대는 약했지. 또다시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점령되는 사태가 일어난 거지. 476년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는 게르만 용병 군대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끌어내려졌지. 동로마 제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로마의 멸망이지. 동로마는 라틴 문화보다 동방 문화가 더 강했고 훗날 로마 교황은 동로마를 로마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불렸지. 오도아케르 왕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고트족에게 무너졌어. 동고트족은 라벤나 왕국을 세웠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 유럽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었어. 5년 후인 481년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어.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방 출신의 클로비스가 그 사람이지. 그는 프랑크족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웠어. 이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고 프랑크 왕국의 첫 왕조를 메로빙거 왕조 481년부터 751년이라고 불러. 486년 클로비스는 루아르 강에 남아있던 로마 군대를 몰아냈지. 이로써 프랑크 왕국은 갈리아 영토를 되찾았어. 클로비스는 내친 김에 갈리아 남서부 아키텐 지방에 남아있던 서고트족과 동남부에 있던 부르근트족을 밀어냈어. 프랑크족은 갈리아의 북부에서 내려온 민족이야. 서고트족만큼 로마와 접촉이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프랑크족 특유의 문화가 강한 편이지. 프랑크 문화는 로마 문화와 달랐지. 프랑크 왕국이 로마 영토를 정복했어. 이탈리아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지.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을 지지했어. 클로비스가 이스파냐로 몰아낸 서고트족은 기독교를 믿었지만 아리우스파에 속해 있었어.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생각해봐. 당시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파가 게르만족 땅으로 도망갔지. 그래, 이 무렵 기독교로 개종한 게르만족의 대부분이 아리우스파였지.
클로비스도 게르만족이니 아리아스파가 아니냐고? 아니야. 496년 클로비스는 정통 로마 가톨릭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의지할 곳이 없었던 로마 교황에게는 후원자가 생긴 거지. 그러므로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을 지지한 거야. 클로비스는 프랑크 왕국을 강하게 건설했어. 511년 그가 죽자 프랑크 왕국은 혼란에 빠졌지. 프랑크족은 유산을 모든 자식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지. 영토가 4명의 자식들에게 분할됐지. 이 혼란계 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지역까지 확대됐어. 프랑크 왕국이 강했다기보다 주변 나라가 힘이 없었지. 내 아들 중 막내인 클로타르 1세가 한때 프랑크 왕국을 다시 통일했어. 그러나 그가 죽자 또다시 프랑크 왕국은 그의 아들들에게 분할됐어. 클로타르 1세의 손자인 클로타르 2세가 613년 다시 통일을 이루었어. 분열이 예견된 통일은 도움이 안 되지. 후계자들의 권력 투쟁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8세기가 될 때까지 멈춰 있었지. 프랑크 왕국에서 혼란이 계속될 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부활을 시도했어. 527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의 이야기지. 그 전에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이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동로마 제국이 로마 혈통을 이어받았다 본다면 동로마 제국이겠지. 그러나 로마의 라틴 문화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사라졌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제가 되기 전부터 정치 권력을 장악했어. 삼촌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누스였어. 그는 정치가 자신이 없었던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황궁에 살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유스티니아누스는 너무 쉽게 황제의 측근이 되었지. 유스티누스는 노안으로 사망하기 한 달 전 유스티니아누스를 공동 황제에 임명했어. 이후 그가 죽고 그가 단독 황제가 됐어. 테오도라 황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평민 집안 출신이었어. 젊은 장교이자 귀족인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녀에게 빠졌지. 결혼은 할 수 없었어. 유스티니아누스는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는 귀족과 하층 시민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고 결국 테오도라와 결혼했지. 테오도라는 배짱이 많았어. 532년 전차 경기장에서 폭동이 발생했는데 황제에 대한 반란으로 커졌어. 니카 반란이지. 반란군은 황궁까지 들어왔어. 유스티니아누스는 피하려고 했는데 테오도라 황후가 말했어.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기운을 차린 황제는 반란군을 진압했지. 정차 경기장에 폭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 그의 군대는 동방의 사산 왕조와 몇 차례 전투를 했어. 승패는 나지 않았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페르시아로부터의 위협은 줄었지. 유스티니아누스는 탁월한 황제로 거듭났어. 로마 제국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타겟은 게르만 왕국이겠지. 534년 로마 군대는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정복했어. 시실리아, 사르테니아, 코르시카를 찾은 원정대는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동고트족의 라벤나 왕국을 치기로 했어. 동고트 왕국의 수도 라벤나를 점령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동고트족의 저항은 강했어. 20년을 싸웠어. 결과는 로마의 판정승. 553년 로마군은 라벤나를 다시 점령했고 총독을 파견했지.
그 후로도 로마군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 에스파냐의 서구쪽을 다시 정복하기도 했지. 유스티니아누스는 북부 이탈리아 등 일부 도시를 빼고는 회복을 했어.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지. 또 있어. 그 전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로마의 모든 법률을 정비해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어. 그리고 대대적 성당 공사를 해서 537년 재공사를 통해 탄생한 성 소피아 성당을 소개하게 되지. 황제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대. 정력적으로 활동한 거지. 그러나 로마 교회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 로마 교황청을 별도 보호령으로 지정했는데 로마 교황은 이걸 싫어했어. 황제가 보호해준다는 건 황제가 교황보다 우월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지. 이 때문에 교황은 오히려 프랑크 왕국과 친해지려 했어. 훗날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한 것도 그런 까닭이지. 동로마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자 어렵게 회복한 영토를 뺏겼지. 이제 동로마 제국은 유럽의 동쪽 끝 변방 국가에 불과하게 됐어. 이유는 첫째, 프랑크 왕국이라는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지. 둘째, 동로마 황제의 권위가 로마 교회에 통하지 않았어. 셋째, 문화적 이질감 때문이지.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페르시아 문화가 강했지.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이런 문화의 흔적이 없었어. 7세기 초반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했어. 이슬람 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 동로마 제국과 싸웠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651년 멸망시켰어. 이슬람 제국의 기세는 유럽에도 들이닥쳤어. 동로마 제국이 타기 쉬웠지. 이슬람 제국의 유럽 정복 전쟁은 동로마 제국의 백전백패였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조금씩 영토를 빼앗기더니 10년 후에는 아프리카 북부가 다 뺏겼지. 이슬람은 유럽의 서쪽을 통해 대륙의 한복판으로 진격하기도 했어. 711년 타리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북아프리카를 떠났어.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에 갔지. 당시에는 서고트족의 왕국이 있었지만 무찔렀지. 지브롤터 해협이란 이름도 그때 지어진 거야. 지브롤터는 타리크의 산이란 뜻이래. 당시 이슬람 군대를 이끌었던 타리크 장군의 이름을 빌려 부른 거지. 에스파냐 일대를 장악한 이슬람은 그 지역을 식민지화했어. 옴미야드 왕조는 총독을 파견해 다스리도록 했어. 이슬람 군대는 북상했어. 유럽의 심장 프랑크 왕국으로. 여기서 칼 마르텔, 샤를 마르텔이 등장하지. 8세기 초반의 프랑크 왕국은 혼란스러웠어. 왕의 힘은 약했고 제후국들은 중앙정부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 중앙정부 프랑크 왕국의 정치도 왕이 담당하지 않았어. 귀족이 일종의 재상인 궁제가 되어 정치를 했지. 그런데 프랑크 왕국에서는 왜 왕의 힘이 약했나? 첫째, 왕자들의 권력 다툼이 많았고 그 때문에 왕이 자주 바뀌어서 그랬지. 둘째, 중세 봉건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지. 지방 귀족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의 땅이 있었지. 그런 상황이라면 중앙정부 프랑크의 왕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지.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분권화하는 데 봉건제의 특징이지. 에스파냐를 정복한 이슬람 군대는 피레네를 넘었어. 지금의 보르도 지방에 도착했어. 다음에 또르 지방으로 갔지. 이때 프랑크 왕국의 궁제를 맡던 사람은 카를 마르텔이었어.
까르마르텔은 군대를 이끌고 뚜르의 뿌아티의 평원으로 갔어. 732년 두 군대는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지. 뚜르 뿌아티의 전투지. 까르마르텔의 승리였어. 까를 대제의 할아버지였지. 이슬람 군대는 에스파냐로 퇴각했지. 이 승리로 까르마르텔은 프랑크 왕국뿐 아니라 유럽의 영웅이 됐어. 로마 교회도 기뻐했지. 까르마르텔은 원하기만 하면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 속마음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왕을 끌어내리지는 않았어. 그 후로도 프랑크 왕국을 좌지우지하다가 741년 죽었지. 까르마르텔의 아들 소피핀은 아버지와 달랐어. 그의 할아버지 이름도 피핀이었기 때문에 소피핀이지. 까르마르텔이 죽자 공제 직위는 아들들에게 넘어갔어. 소피핀은 형과 함께 공동 공제가 됐지. 형이 정계를 은퇴하자 단독으로 공제가 됐어. 왕이 되려고 했지. 751년 피핀은 프랑크 왕국의 왕 힐데리히 3세를 수도원에 가두고는 자신이 왕이 됐어. 이로써 메로빙거 왕조가 끊기고 새로이 카롤링거 왕조의 시작이지. 쿠데타였어. 이상한 점은 로마 교황이 이를 지원했다는 거야. 당시 교황 자카리아스는 피핀의 쿠데타를 승인했어. 메로빙거 왕조와 로마 교회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 근데 왜 피핀을 도운 거지? 피핀이 영웅 까르마르텔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야. 그의 카롤링거 가문은 서유럽 전체에서 강력한 가문이었어. 군사력도 강했고. 교황은 든든한 후원자를 얻기 위해 카롤링거를 손잡은 거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청을 보호령으로 정한 것도 교황이 쿠데타를 지지한 이유가 됐어. 교황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간섭이 싫었던 거지. 피핀도 로마 교황이 필요했어. 로마 교황은 서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어른이야. 교황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했지. 교황은 피핀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거야.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를 위한 피핀은 로마 교황에게 보답했어. 754년에 교황 스테파노 2세가 몸소 피핀이 있는 파리로 갔어. 이탈리아 중부의 롬바르드 왕국이 로마 교회의 영토로 쳐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동로마 제국의 도움을 구했어. 그러나 동로마 황제는 거절했지. 그래서 피핀에게 온 거야. 피핀은 즉각 응했어. 교황과 함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갔지. 롬바르드 왕국의 군대를 물리쳤어.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바쳤지. 원래 이 지역은 교황의 보호령이었으니 롬바르드 왕국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셈이지. 교황이 단순한 보호령이 아니라 교회의 왕국, 자신의 교황령을 가진 것은 이때부터야. 오늘날 교황령은 바티칸에 있지만 실제 교황령의 시초가 라벤나 땅이지. 이제 로마 교황청과 카롤링거는 더 친한 사이가 됐어. 이제 로마 교황이 보답할 차례가 됐지. 프랑크 왕국의 왕을 동로마 제국 황제와 동급으로 끌어올린 거지. 그래서 교황은 피핀의 아들인 샤를마뉴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어. 카롤링거 왕조가 유지된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크 왕국은 8세기가 되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돼.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가 유지된 기간도 세 나라가 모두 달라. 가장 일찍 카롤링거 왕조가 끝난 나라는 중프랑크야. 751에서 875야. 이어 독일로 발전한 동프랑크 751에서 911, 마지막이 서프랑크 751에서 987이지.
유럽의 서쪽을 봤으니 동쪽을 봐야겠지.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6년이 지났어. 이슬람 옴미야드 왕조는 유럽의 서쪽의 이슬람 근거지를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동로마 제국을 또 공격했지. 트루포아티의 전투는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결이야. 이 전쟁이 있기 전에도 동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였지. 8세기 초반 치러진 전쟁도 그중 하나야. 이 전쟁에서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성이 함락될 위기에 놓였지. 다행히 1년 만에 물리쳤어. 이때 로마군은 성 안에 박혀 황으로 만든 화기로 맞섰어. 처음 보는 불공격에 당황한 이슬람 군대는 실패한 거지. 불가리아에서 기독교 동맹군이 가세함으로써 동로마 제국이 승리한 거지. 동로마 제국은 수도를 지키긴 했지만 작은 전투에서는 패했어. 이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작아졌어. 8세기 중반 양쪽의 군대는 소아시아에서 또 충돌했어. 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이겼지만 영토는 더 줄었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콘스탄티노플 주변의 작은 지역밖에 남지 않았어. 동로마 제국은 유럽의 동쪽에서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았어.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점을 몰라줬지. 오히려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힘썼지. 프랑크 왕국의 카롤린거 왕조와 손잡은 것도 이런 이유지. 동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갈등은 심해졌고 726년 동로마 제국의 왕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 우상 파위령을 내렸어. 로마 교황은 따를 수 없었지. 이 싸움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어. 황제 입장에서 보면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회가 황제의 지배를 받았어. 근데 성상이 있으면 기독교 신도들이 황제보다 성상을 더 숭배하겠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상이 없는 게 낫지. 둘째,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은 봉건 체제가 자리 잡지 못했어. 대주주가 많았는데 대주주의 대부분이 수도원이었어. 수도원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그들을 제한해야 하는 거지.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 동로마 교회는 반항을 하지 못했어. 동로마 교회의 경우는 황제의 손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사사건건 동로마 황제와 대립하던 로마 교회는 달랐어. 첫째, 게르만족의 상당수는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아리우스파에 있었어. 교회가 세력을 키우려면 보이는 성상이 필요했던 거야. 이제 동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는 갈라섰어. 로마 교회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동로마 기독교는 정교회라고 불렸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레오 3세였어. 같은 이름의 인물이 800년에 다시 등장하지. 샤를마뉴의 대관식을 주관한 인물이 바로 교황 레오 3세거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지. 771년 까를이 단독으로 왕위에 올랐어. 이 까를이 까를 대제라고 불리는 유럽의 영웅이야. 할아버지 까를 마르텔과 이름이 같지. 까를의 아버지 피핀도 할아버지와 이름이 같다고 했지. 그래,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은 프랑크족의 풍습이지. 샤를마뉴는 즉각 정복 전쟁을 개시했어. 774년 그의 군대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갔지. 롬바르드 왕국이 있었어. 샤를마뉴의 승리였지. 778년 샤를마뉴의 군대는 에스파냐로 갔어. 거기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지. 중세 기사들의 무용담을 담은 롤랑의 노래의 배경이 바로 이 전투지. 샤를마뉴가 승리했지만 많은 기사들이 죽었지.
샤를마뉴는 이슬람인들로부터 영토의 일부를 빼앗았지만 완전히 몰아내진 못했어. 샤를마뉴는 이때 프랑크 왕국의 동쪽에는 섹슨족이 살고 있었어. 오늘날로 치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주변이지. 그의 군대는 섹슨족까지 정복했어. 프랑크 왕국은 과거 소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영토를 되찾았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정복함으로써 동북쪽 국경선을 라인강에서 일베강으로 넓혔지. 오늘날 샤를마뉴를 유럽 사람들이 중세 최고의 정복왕으로 추앙하는 것도 그런 때문이지. 샤를마뉴는 로마 교황을 위해서도 선물을 선사했어.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준 거지. 교황은 선물을 줘서 보답하지.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미사가 열렸어. 샤를마뉴도 참석했지. 미사를 집전하던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다가가더니 황제의 관을 주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릴 로마가 부활했고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 소로마 제국이 부활한 거지. 프랑크 왕국은 고대 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됐어. 라틴족이 건설한 로마 제국의 전통을 게르만족이 이어받았고 샤를마뉴가 첫 황제가 된 거지. 로마 교황은 동로마 제국을 더 이상 정통 로마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샤를마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지, 당연히. 그러나 대세는 샤를마뉴에게 있었어. 교황이 직접 샤를마뉴의 머리 위에 황제의 관을 씌워준 것은 주목해야 돼. 교황이 야심이 숨어 있는 거지. 황제가 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선언이지. 이 선언대로 이때부터 서유럽에서는 교황이 승인하지 않거나 파문한 황제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 샤를마뉴의 통치기를 카를링거 르네상스라 불러. 샤를마뉴가 영토만 넓힌 게 아니고 라틴 문화를 부흥시켰지. 비로소 중세 봉건제가 정착한 거야. 카를 마르텔이 궁제로 있을 때 프랑크 왕국의 왕의 힘은 강하지 못했지. 이미 그때 중세 봉건제는 어느 정도 시작했어. 그 봉건제를 샤를마뉴가 발전시킨 거지.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왕이나 황제의 지시가 전파됐어. 이런 거를 중앙집권제라 하지. 유럽에서는 근대에나 가서야 시작된지. 프랑크 왕국의 경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체제를 꿈도 꾸지 못했어. 그런데 왜 샤를마뉴 때 봉건제가 발달한 걸까?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이야. 샤를마뉴는 새로 정복한 나라들에게 모두 자치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신에게 충성한 신하들에게 보상을 해야 했어. 영토를 준 거지. 봉토라고 했어. 그 대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걸 받았지. 왕과 신하들은 계약을 맺은 거야. 이게 봉건제지. 왕과 계약을 맺고 충성을 맹세한 신하는 영지를 받았어. 작은 왕이 됐어. 영주가 됐어. 영주는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땅을 주면서 충성을 샀어. 영주가 있는 영지를 장원이라 했어. 장원 안에는 영주가 사는 성이 있고 성직자가 있는 수도원이 있고 영주가 거느리는 농민들이 일하는 밭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쉽게 말해 장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장원에 갈 필요가 없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샤를마누는 많은 수도원을 만들었지.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됐어. 2차 가던 라틴 문화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살아났지. 그래서 이때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 부르지.
프랑스와 독일의 탄생. 8세기까지만 해도 프랑크 왕국은 유럽 자체였어. 브리타니아, 북동부의 게르마니아 일부, 에스파냐 일부, 동유럽의 동로마 제국을 뺀 나머지 유럽이 모두 프랑크 왕국이었지. 샤를마뉴가 죽고 9세기부터 갈라지지. 814년 샤를마뉴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은 루트비이 1세, 루이 1세였어. 이때는 유럽 북부 지방에 있던 노르만족들이 남하하고 있었어. 유럽 남쪽에는 이슬람 군대가 버티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이 중요했지. 루트비 1세는 경건 왕이지.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야. 종교 분야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통치 능력은 별로였지. 샤를마뉴가 물려준 넓은 땅을 관리하지 못했어. 샤를마뉴도 손자들을 걱정해 영토를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대. 838년 루트비 1세는 첫째 아들 로타르 1세에게 프랑크 중부 지역을, 둘째 아들 루트비 2세에게 프랑크 동부 지역을, 셋째 아들 카를 2세에게 프랑크 서부 지역을 줬어. 루트비 1세의 세 아들이 모두 불만이었지. 그래도 루트비 1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2년 후 루트비 1세가 죽었어. 둘째 아들 루트비 2세가 동생 카를 2세와 손잡고 형 로타르 1세를 공격했어. 내전이 시작된 거지. 나라가 결단날 지경이 되자 귀족과 성직자가 나섰어. 전쟁을 끝내라고 간청했지. 새 왕자는 843년 8월 전쟁을 끝나기에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어. 프랑크 왕국은 각각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리됐어. 동프랑크는 독일, 서프랑크는 프랑스, 중프랑크는 프랑스 동부와 이탈리아지. 나라가 쪼개졌다 해서 황제도 세 개로 쪼갤 수는 없어. 그럼 누가 황제가 됐을까? 서프랑크의 카를 2세야.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발전했으니 샤를 2세지. 대머리왕 샤를이라 했어. 중프랑크의 로타르 1세는 영토를 로트링겐, 프로방스, 이탈리아로 다시 쪼개서 세 아들에게 나눠주고 죽었지. 869년 로트링겐을 통치하던 로타르 2세가 사망했어. 로트링겐에서 카롤린거 왕조의 혈통이 끊어졌지. 그렇다면 나머지 두 나라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다른 왕조에게 로트링겐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서프랑크의 대머리 왕 샤를이 로트링겐을 점령했어. 동프랑크의 루트비 2세도 끼어들었지. 전쟁이 시작됐어. 전쟁은 1년 후인 870년에 끝났어. 두 형제는 메르센에서 만났어. 그들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프랑크의 땅을 나눠 가지기로 했어. 이제부터 세 나라는 각각 자신의 갈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생긴 거지.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카롤린거 혈통은 5년 만에 끊어졌지.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 왕조에서 시작했어. 메로빙거 왕조는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했지. 동프랑크는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확대되면서 합류된 지역이야. 그런데 메르센 조약을 통해 동프랑크는 서프랑크와 결별했어. 그렇다면 카롤린거 왕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동프랑크 왕국은 제후 귀족들이 자기 지역을 각자 통치하고 중앙정부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공국 체제로 돌아갔어. 이 귀족들은 지역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공이라 불렀지. 911년
911년 동프랑크는 루트비 4세가 죽어 왕통이 끊기자 마인츠 쾰른의 대주교 작센 브란덴부르크 등 권력이 강한 공국의 왕, 대공 6명이 선거인단으로 모여 왕을 선출했어. 이 선거인단을 선제후라 불렀어. 이후 13세기가 되면 6인의 보헤미아 왕이 추가돼 7선제후가 되지. 처음 선출한 왕이 프랑켄공 콘라트였어. 이로써 동프랑크에서 카롤링구 혈통이 사라지지. 콘라트는 아주 짧은 시간 왕을 지냈고 동프랑크의 본격적인 첫 왕조는 그 후에 등장했어. 919년 선제후에 의해 작센공 하인리 1세가 왕에 선출됐어. 콘라트와 달리 하인리 1세 때부터는 왕위를 세습했어. 왕조가 탄생한 거지. 독일의 첫 왕조인 작센 왕조야. 919년에서 1024년. 하인리 1세의 근거지는 작센.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작센에 신경을 썼어. 하인리 1세는 동프랑크의 왕으로서도 소임을 다했어. 이 무렵 유럽 본토는 어느 때보다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지. 노르만족, 마자르족, 하인리 1세는 이 모든 침략을 막았어. 중세 독일의 기초를 다진 첫 왕이지. 독일 역사상 첫 번째 왕이란 말이야. 936년 하인리 1세의 아들 오토 1세가 동프랑크의 왕으로 올랐어. 오토 1세는 이민족과 전쟁했지. 약 150년 만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한 거야. 950년대 들어 오토 1세는 로마 교황 요한 12세의 요청을 받고 이탈리아로 진격했어. 롬바르드 왕국을 정복하고 이탈리아 왕을 겸했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왕국을 정복했고 아우구스부르크 주변에 치러진 전투에서는 마자르인을 격파했지. 960년대에는 폴란드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어. 하인리 1세는 강력한 왕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토 1세는 이루었지. 반란이 일어났어. 고향과도 같은 작센에서도. 오토 1세의 동생마저도 가담했지. 그러나 오토는 다 승리했어. 무력만으로 통일은 할 수 없지. 오토 1세는 종교를 장악해야 한다고 보았어. 로마의 교황이 있긴 했지만 각 국가와 지방별로 별도의 교구와 수도원이 있었어.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의 주교와 대수도원장이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지. 오토 1세는 이 점 때문에 독일의 기독교 기구들을 모두 자기 밑에 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수도원을 지었어. 오토 1세는 로마 교황을 이용하기로 했어. 로마 교황이 인정하는 황제라면 꼼짝 못할 거라 본 거지. 962년 오토 1세는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교황에게서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았어. 샤를마뉴처럼. 이 무렵 로마 교회는 동로마 제국과 남남이었어. 그렇다면 로마 교황에게 더 이상 로마 제국은 없는 셈이야. 이 때문에 이때 탄생한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지. 962에서 1806년. 오토 1세는 오토 대제가 됐고 동로마 제국도 그를 인정했어. 동로마 제국의 황실 여성을 며느리로 보내기도 했지.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이 오토 1세를 황제로 임명했지. 그러나 이 작품의 감독은 오토 대제야. 오토 대제는 종교까지 장악한 강력한 황제였지. 더불어 로마 교회에도 황제의 입김이 작용했어. 이 때문에 교황은 반발했지.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은 투쟁을 하지.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 신성 로마 제국의 대부분 역사는 독일의 역사로 간주돼.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오토 대제 때야 그렇지 않았지만 훗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거든. 특히 가장 황제를 많이 배출한 왕조 중 하나인 합스부르크 왕조는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역사로 여겨지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일정치가 않아. 공국들이 중앙정부에 협력하면 커졌다가 공국들이 반발하면 쪼그라드는 거지. 영토가 없는 가상의 제국이야.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포함하는 제국이었지. 이제 동프랑크 왕국은 사라진 거야. 프랑스 카페 왕조. 서프랑크를 보면 프랑크 왕국의 본산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메로빙거 왕조를 첫 왕조사로 보고 있어. 카롤링거 왕조의 카를 대제를 샤를마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지. 노트르담 성당에 가면 샤를마뉴 동상이 있지. 카롤링거 왕조가 오래 지속된 곳은 서프랑크였어. 987년에야 위그 카페가 세운 카페 왕조가 들어서지. 987에서 1328. 이때부터 과거 프랑크 왕국의 혈통이 사라져 프랑스가 되는 거지. 위그 카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카페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의 아버지는 서프랑크의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동프랑크 왕 하인리 1세의 딸이었지. 위그 카페는 956년 아버지 대위그가 세상을 떠나자 영지를 물려받았어. 그는 미성년자였는데 이후 성장했지. 지원자가 있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어. 오토 1세, 오토 대제의 후계자로 나란히 황제가 된 오토 2세와 오토 3세가 그를 지원했지. 카페 가문과 작센 가문은 친척 관계였고 서프랑크의 기존 세력을 눌러야 신성 로마 제국이 강해지기 때문이었겠지. 986년 카롤링거 왕조의 왕 로테르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루이 5세도 죽었어. 카롤링거 왕조의 혈통이 사라지자 귀족들은 새 왕으로 위그 카페를 추대했어. 그는 왕에 오르자 자신의 아들을 공동왕으로 지목했어. 왕의 자리를 카페 가문에서 세습하기 위한 계략이었지.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새로운 카페 왕조가 들어선 거지. 그러나 카페 왕조의 초기 왕들은 강하지 못했어. 신성 로마 제국과 대조적이지. 카페 왕조가 통치한 영토는 지금의 파리와 주변의 작은 지역이었어.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를 세운 정복왕 윌리엄은 프랑스 안에 있는 노르망디 공국의 왕이었지. 정복왕 윌리엄 말고도 영국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 프랑스의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영국의 귀족들이 갖고 있던 땅은 오늘날 프랑스의 절반에 가까웠대. 프랑스라는 나라는 컸지만 대부분은 프랑스의 충성을 맹세한 귀족들의 것이었던 거야. 프랑스 왕에게 충성한다지만 정작 프랑스 왕은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 왕의 군대는 다른 공국의 군대보다 강하지 않았어. 그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 귀족들 사이에 전투가 많았지. 카페 왕조가 영토를 넓히고 권리를 강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12세기 전반의 루이 6세 때부터 루이 9세에 이르는 13세기쯤이면 프랑스 왕들이 권력을 제대로 잡지. 노르만족의 이동, 4세기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 지도가 바뀌었지.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면서 문명의 중심은 로마에서 중서부 유럽으로 이동했어. 9세기에 들어서도 이처럼 유럽 지도를 바꾸는 민족 이동이 있었지. 노르만의 이동이지. 난리를 먼저 치른 나라들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야. 830년대부터 덴마크 출신의 노르만족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초토화시켰어. 이 노르만족은 어떤 민족보다 용맹했지. 바이킹들이지. 엘프레드 대왕과 크누트 대왕. 덴마크의 노르만족들은 프랑스 해안을 공격해서 871년에 파리 부근까지 공격했지. 당시 서프랑크 왕국의 왕 샤를 3세는 골치가 아팠지. 달리기 위해 912년 센강 하류에 있는 노르망디 지역을 그들에게 주어버렸어. 그곳에서 살라는 뜻이지. 이듬해에는 노르망디를 공국으로 인정했지. 노르만족의 족장 롤로를 백작으로 받아들이고 봉투를 준 거야. 이 노르망디 공국의 제후, 즉 노르망디 공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하지. 영국을 보면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주로 켈트족이 살았어. 게르만족의 이동 때는 앵글족과 섹슨족이 그들을 북쪽 스코틀랜드와 서쪽 웨일스로 몰아내고 남쪽 잉글랜드 지방을 차지했지. 그들은 곧 앵글로색슨족이라는 단일 민족이 됐지만 500년이 지나도록 통일왕국을 건설하지는 못했어. 덴마크 노르만족이 자주 괴롭혔기 때문이야. 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영웅이 있어 노르만족의 지배를 피할 수 있었어. 그는 웨식스 왕국의 왕이었어. 그가 왕에 오를 때만 해도 잉글랜드는 대부분 덴마크 노르만 쪽의 수중에 있었지. 엘프레드는 몇 차례 그들과 싸움에서 패하긴 했지만 878년에 치러진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을 장악했어. 영국인들에게는 최초의 통일대왕이지. 이 무렵 프랑크 왕국이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생겨났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부와 서부 유럽의 지도가 만들어진 거야. 알프레드 대왕은 언제 적이 침략해도 물리칠 수 있도록 군대 제도를 개혁했어. 해군도 강화했지. 법전을 만들고 교육을 강화했어. 그러나 그의 노력은 899년 그가 죽자 수포로 돌아갔어. 덴마크 노르만족이 다시 침략했지.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고 50년이 지난 1013년 덴마크 왕자 크누트가 이끄는 노르만 군대가 잉글랜드를 침략했어.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은 시간 문제였어. 그러나 바로 이듬해 크누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군대를 돌렸지. 크누트는 아버지 장례와 내부 정비를 끝낸 뒤 다시 침략했고 정복에 성공했어. 크누트는 바로 다음해 1016년 잉글랜드의 왕이 됐어. 3년 후에는 덴마크의 왕에 올랐고 다시 9년 후에는 노르웨이의 왕도 됐어. 이어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와 스웨덴의 영토 가운데 일부도 빼앗았어. 크누트가 북유럽의 강자가 된 거지. 이때의 제국을 북방제국 혹은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 하지. 그러나 이 제국도 크누트가 1035년 죽자 무너졌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그의 아들들은 권력 다툼을 벌였지. 덴마크 노르만족은 그 후도 남쪽으로 이동을 계속했어. 나폴리와 시칠리아에 노르만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지. 러시아의 탄생. 노르만족의 활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노르웨이 계통의 노르만족은 아일랜드로 쳐들어갔어. 노르만족의 나라를 만들었지. 일부는 다시 북아메리카로 갔어. 스웨덴 계열 노르만족은 나머지 두 노르만족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어. 동유럽을 겨냥한 거야. 이 항해를 이끈 인물은 류리크야. 그는 무리를 이끌고 드네프르 강을 타고 항해를 했어. 간혹 해안에 상륙해 원주민을 습격했지. 류리크는 부하들과 드네프르 강 유역에 정착촌을 건설했어. 그곳에는 7, 8세기부터 슬라브족이 있었지.
그 두 민족은 싸우지 않았어. 힘을 합쳐 나라를 건설했지. 노브고로트 공국이지. 노브고로트 공국은 작은 나라였어. 그러나 이 나라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이 나라가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기 때문이지. 어떤 학자는 노브고로트 공국이 국가 형태로는 처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시작으로 봐. 어떤 학자들은 노브고로트 공국보다 훨씬 국가다운 모습을 띠고 동로마 제국과 교류를 하던 키예프 공국을 러시아의 시작으로 보지. 논란은 있지만 노브고로트 공국이 키예프 공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믿을만하지. 키예프 공국은 882년 세워진 나라야. 이 나라를 세운 민족 또한 스웨덴 노르만족이지. 노브고로트 공국을 세운 노르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스웨덴 노르만족이 키예프 공국을 세웠다고도 하지. 하지만 노브고로트 공국의 지배자들이 수도를 키예프로 옮기고 주변에 있던 슬라브족을 정복했다는 학설이 우세하지. 이때 지배자들을 루스라 하지. 노르만족이 자꾸 동유럽으로 가자 그 전부터 살던 슬라브족은 남쪽으로 밀려나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헤미아가 그들에 의해 만들어져. 노르만족의 이동이 결국 오늘날 동유럽 국가들을 탄생시킨 거지. 키예프 공국은 노브고로트 공국보다 컸고 문화도 동로마 제국의 거를 많이 닮았어. 종교도 동로마 제국에서 수입했지. 10세기 중반 키예프 공국의 공주 올가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텄어. 몇 년 후에는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왕자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누이와 결혼했어. 980년에는 블라디미르가 왕이 되면서 동방 정교를 받아들이지. 러시아 정교라 불렀지. 이듬해 블라디미르는 동방 정교를 국교로 선포했지. 윌리엄 영국 정복하다. 크누트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국은 혼란이었지. 그의 아들이 잉글랜드보다 덴마크를 더 좋아했어. 앵글로색슨 왕조가 무너진 1042년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알프레드 후손이 웨식스 가문의 에드워드를 왕에 앉혔어. 에드워드는 앵글로색슨족과 노르만족의 피가 섞였어.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왕이 되기 전에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에서 살았지. 노르망디 공국은 노르만족이 가장 먼저 정착한 프랑스 땅이지.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노르망디 공의 가문이었던 거야. 그곳에서 에드워드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있었어. 윌리엄이지. 어쨌든 에드워드는 영국으로 돌아와 왕이 됐어. 에드워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오늘날 런던의 대표적 기념물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건설한 왕도 에드워드지. 그래서 그는 참의 왕이란 별명이 있어. 에드워드는 종교 면에서는 좋았지만 정치 면에서는 별로였어. 노르망디 공국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노르만족을 신임했지. 1066년 참외왕 에드워드가 죽었어.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회의를 열었어. 고드윈 백작의 아들 헤럴드를 왕으로 임명했어. 헤럴드 2세. 근데 헤럴드 2세에 반대하는 자가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었어. 에드워드가 내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외사촌 동생인 윌리엄을 후계자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야. 윌리엄은 헤럴드가 예전에 노르망디 공국을 방문했을 때 내게 신하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맹세를 깨고 왕이 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어. 헤럴드 2세와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콧방귀를 뀌었어. 그러자 윌리엄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켰지.
교황 알렉산드르 2세를 설득해 지지를 얻어냈어. 헤럴드 2세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야.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상륙했어. 전투가 벌어진 곳은 헤이스팅스. 하루 동안 전투의 결과는 윌리엄의 승리였지. 그는 윌리엄 1세로 왕이 됐어. 정복왕이 되었지. 윌리엄이 세운 왕조는 대륙 문화를 갖고 온 첫 왕조야. 이 왕조가 노르만 왕조지. 1066에서 1154.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일은 프랑스가 영국을 정복한 거지. 노르망디 공국은 프랑스에 속해 있잖아. 이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을 정복했다 해도 틀리지 않아. 윌리엄은 중앙집권적이었어. 돔스데이 북이란 책을 만들었지. 이 책은 1086년에 만들어졌는데 전국의 토지 현황을 조사한 거야. 윌리엄 1세는 이 책을 근거로 전국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했어. 자신의 근거지였던 노르망디에서 프랑스 왕 필립 1세와 전투하던 도중 죽게 되지. 종교 갈등 터지다. 서유럽 지도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 기독교는 두 파벌로 갈라서고 있었어. 로마 교황이 동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동프랑크 왕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한 이유를 떠올려봐. 동로마 황제가 종교 위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지. 로마 교회는 동로마 교회와 싸움을 벌이고 나서 다음 싸움을 벌였어.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상이었지. 신성 로마 황제가 교황 위에 군림하려 한 거지. 종교 갈등은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 후에도 전쟁으로 발전했어. 동서 기독교 완전히 갈라서다.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하기 12년 전인 1054년 로마 교회와 정교회는 갈라섰어.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는 해프닝과 함께 화해할 수 없게 된 거지. 왜 기독교는 이 징역에 이른 것일까? 기독교가 공인된 건 313년 밀라노 칙령이야. 그 후 종교회의를 통해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지역의 교회를 5대 교구로 선정했어. 형님은 로마 교회였고 그 다음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였지. 각 교회는 총대주교가 관장했어. 총대주교는 자신의 밑에 여러 교구별로 교회를 뒀지. 그러니 지역별로 교리와 예법이 달라졌지. 451년 칼케돈에서 공의회가 또 열렸어. 이때 로마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 회의 결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5교회의 큰 형님으로 승진한 거야. 논란을 거쳐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세계의 총대주교다라는 선언까지 나왔어. 로마 교회는 화가 났지. 교리를 둘러싼 논쟁도 살펴본다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추방되었지. 삼위일체설이 정통이 됐어. 그 후 논쟁은 예수의 성격으로 옮아갔어.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가졌냐 하나로 통일해 가졌냐 하는 문제로 논쟁한 거야. 5세기 초반과 중반에 달아오른 이 논쟁은 7세기로 접어들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동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거야. 로마 교황이 화가 나서 화를 내자 황제는 교황을 유배시켜 버렸어. 동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는 점점 나빠지게 된 거지. 726년에는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또 붙었지. 1054년 동방정교회 신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예법을 강요하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플 일대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을 폐쇄했어. 그러자 로마 교황 레오 9세는 화가 났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추기경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보냈어. 로마 사절단은 로마 가톨릭만이 정통이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세계 총대주교라는 건 안 된다. 라고 했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게를라리우스는 묵살했지. 그러자 로마 사절단 대표인 추기경이 게를라리우스를 파문했어. 그러자 게를라리우스도 교황 사절단을 파문했어. 이 사건으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지. 하인리히 4세 대 그레고리우스 7세. 동로마 교회와 완전히 갈라선 로마 교황의 다음 상대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지. 일단 교황이 판정승을 거뒀어. 11세기 초반 독일의 첫 왕조인 작센 왕조에 이어 새로이 잘리오 왕조가 들어섰어. 1024에서 1125. 잘리오 왕조는 전통적으로 프랑켄 공국의 백작 가문이었어. 이 때문에 프랑켄 왕조라 하지. 잘리오 왕조의 초기 왕들은 작센 왕조의 오토 대제처럼 정복 전쟁을 펼쳤어. 첫 왕 콜라트 2세는 폴란드를 정복했고 다음 하인리히 3세는 헝가리도 정복했지. 이 점에는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의 클리니 수도원이 수도원 개혁운동을 진행했지. 이 운동은 황제 하인리히 3세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됐어. 수도원은 대체로 영주의 땅 안에 있었어. 영주들은 수도원에게 땅을 내주고 돈을 갖다 바쳤지. 그러다 보니 수도원은 로마 교황의 명령보다 영주의 부탁을 잘 들었어. 이런 부패를 고치겠다는 게 수도원 개혁운동의 목표였어. 하인리히 3세야 이런 개혁이 나쁠 리 없으니 지원한 거지. 그런데 수도원의 개혁이 결국 종교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어. 이런 개혁을 추진했던 수도원 출신 성직자들이 나중에 주교도 되고 교황도 됐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이 개혁주의자들은 황제로부터 종교를 해방하자는 쪽으로 운동을 발전시킨 거야. 이 무렵 로마 교회도 부자였기 때문에 황제라고 해서 무서울 게 없었어. 교황은 한 나라의 왕이 그러는 것처럼 신도들에게 세금을 걷었지. 게다가 교황에게는 또 권력이 있어. 기독교 신도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 파문의 권리지. 1056년 하인리히 3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하인리히 4세가 6살의 나이로 왕이 됐어. 3년 후 로마 축교황청은 주교들을 모아 종교회의를 열었어. 여기서 성직자들은 앞으로 로마 교황을 왕이나 귀족이 아닌 추기경들이 선출한다라고 결의했어.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가 교황에 선출됐지. 이 인물도 수도원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야. 알렉산드르 2세는 성직자들을 교황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문제는 뒤를 이어 교황이 된 그레고리 7세 때 터졌지. 1073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는 종교가 정치력보다 우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2년 후 27개 조항의 교황령을 발표했어. 이 교황령에는 모든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를 교회가 갖는다는 조항이 있었어. 정치 권력에 빼앗긴 종교를 찾겠다는 거지. 그 또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어. 이 즈음 밀라노에 주교를 새로 선출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 그레고리 7세는 교황령에 따라 하인리히 4세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 하인리히 4세는 코웃음을 쳤지. 당연히 개입했지.
하인리 4세는 나아가 각 지역의 주교들은 로마 교황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어. 교황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레고리 7세가 황제를 파면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하인리 4세를 지지하던 귀족들이 돌아서 버렸지. 하인리 4세는 궁지에 몰렸어. 방법은 사죄하는 거지. 추운 겨울날 그레고리 7세가 머물고 있던 카노사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 사흘 동안 참회했지. 교황의 용서를 받고 나서 마무리됐어. 1077년 일어난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하지. 한편 파문을 면한 하인리 4세는 이를 갈았어. 황제의 권력을 강화했지. 독일 교회와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 그러자 카노사 굴욕 때 교황 편에 섰던 제후국들은 위기를 느꼈어. 그들은 또다시 하인리 4세를 쫓아냈고 교황도 그를 파문했어. 그러나 하인리 4세는 다 대비하고 있었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간 거야. 그는 그레고리 7세를 추방하고 빅토르 3세를 앉혔어. 그레고리 7세는 유배지에서 죽지. 황제와 교황의 싸움은 1122년 끝났어. 당사자는 사라지고 황제 하일리 5세와 교황 칼리스토 2세가 독일의 모름스에서 만나 협약을 맺었지. 성직자 임명 권한은 교황이 갖대 임명된 성직자는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토지를 받기로 했어. 얼핏 보면 무승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명권을 교황이 가졌고 황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지위가 올라갔으니 교황이 이긴 거지. 마이너 유럽의 변화, 북유럽의 변화. 스칸디나비아 3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지. 문화적으로 핀란드와 나머지 두 나라는 달라. 두 나라는 오히려 덴마크와 비슷하지. 핀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세 나라는 모두 게르만 계통의 북유럽 인종에 속하며 언어도 같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후에도 게르만족은 끊임없이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어. 대략 6, 7세기쯤 게르만족이 독일 지역을 거쳐 이 세 나라로 들어와 정착한 것 같다. 이때부터 8세기 후반까지는 부족 국가 수준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지. 핀란드는 상황이 달라. 핀란드의 조상인 핀인도 게르만족이 아니라 우랄산맥에 살던 아시아인종이었어. 독일을 거쳐 핀란드로 간 게 아니고 발트삼국인 에스토니아를 거쳐 핀란드로 들어갔지. 프랑크 왕국이 메르센 조약을 맺었을 때 2년 후 872년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통일됐어. 위협을 이룬 왕은 하랄 1세야. 별명이 금발왕이었지. 하랄 1세의 노르웨이 통일 전쟁 때 반대 세력은 그를 피해 대서양으로 갔어. 도망자들은 스코틀랜드 주변의 섬에 도착했어. 하랄 1세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뒤졌어. 그들은 다시 아이슬란드로 도망쳤어. 샤를마니와의 전쟁 이후 다시 부족 국가들로 분열됐던 덴마크를 10세기 중반에 통일한 왕도 노르웨이 왕과 이름이 같은 하랄 1세야. 이 하랄 1세의 별명은 푸른 이빨 왕이었어. 하랄 1세가 있을 때 덴마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발전하기 시작했지. 이어 왕이 된 스벤 1세는 1013년 잉글랜드 정복에 나섰는데 이 전쟁을 실제 지휘한 인물이 바로 스벤 1세의 아들인 크누트 왕자란다. 영국을 정복한 크누트 대왕은 잉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지. 그러나 크누트가 죽으면서 덴마크는 약소국이 되었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9세기에서 11세기였어. 처음에는 독일 교구에 속해 있었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자신의 땅에 독립교구를 설치할 정도가 됐어. 동유럽의 변화.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슬라브족이 정착했어. 슬라브족은 동로마 제국과 교류하면서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동방 정교를 받아들였어. 그러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서슬라브족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남슬라브족은 중서부 유럽과 가까이 있어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였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 두 민족은 이 무렵에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에 정착했어. 체크족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슬로바크족은 슬로바키아에 잡았지. 9세기 초반 연방 국가인 모라비아 왕국을 건설했어. 모라비아 왕국은 이후 영토를 동쪽으로 헝가리, 북쪽으로 폴란드로 확대했지. 모라비아 왕국이 헝가리로 영토를 확장할 때 헝가리에는 슬라브족이 없었어. 마자르족이 있었지. 마자르족은 5세기쯤 아시아 민족인 훈족의 공격을 피해 이곳으로 온 민족이야. 마자르족은 9세기 후반 헝가리에 정착했고 10세기 초반에는 모라비아 왕국에 대해 반격을 시작했어. 헝가리는 이 전쟁을 통해 모라비아 왕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 지역을 빼앗았지. 이때부터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지배를 받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은 1000년이 지난 20세기지. 헝가리는 1001년쯤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헝가리의 공격을 받은 모라비아 왕국은 보헤미아 왕국으로 바뀌었어. 오늘날 보헤미아는 체코에 있는 지역 이름이지만 이때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땅, 슐레지엔 등을 합친 왕국이었지. 보헤미아 왕국의 슬로바키아 영토는 빠졌지만 그래도 큰 왕국이 만들어진 셈이지. 보헤미아 왕국은 일찍부터 유럽권에 들어갔어. 보헤미아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받들었고 기독교를 도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지.